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찬 대표에 의해서 민주당 자체가 혁신의 혁신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 리더십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역대적으로 민주정당 등에서는 막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최근에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철이, 표창원 등이 살짝 좀 어긋난 측면도 있었지만 잠잠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찬 대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역작을 지금 빚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비판할 지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아까 말했던 안철수와 자유한국당 등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거의 이거는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진짜로 구름 위에 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안철수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뭐 국민의당처럼 벌풍 일으켜가지고 뭐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겁나게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깃발을 들었을 때 지난 16년 선거에서 깃발을 들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많은 세력들이 그쪽으로 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승용을 비롯해서 박지원을 필두로 정도영까지도 가는 천정배.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미래 지도자라 평가했던 사람들이 거기 감으로써 정치적 미래를 잃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실은 안철수가 돌아오면 보수로는 자기가 안 간다라고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도 쪽에서 자기의 정책 입지를 구하려면 자한당 쪽에서도 이탈 개혁 의지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평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탈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약간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이 이탈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지금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복귀하는 것은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컨텐츠로도 그렇고 전혀 부족한 정치인이 다시 오는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인재 영입을 하는 거 보면 1호, 2호, 3호가 다 감동적입니다. 특히 3호 이번에 한미연합사 김병주 대장이 영입된 거 보면 박찬주와 완전히 대별되는 그런 미담으로 가득 찬 또 장군이 영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이 그 안에 전혀 파벌 싸움 없이,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몇 명을 어쩔 수 없이 솎아낼 텐데 그 평가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의 리더십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당이 흔들리지 않는 체제로 선거에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혁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직접 오래전에 개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성근 대표하고 조국 장관, 그다음에 유시춘 유시춘 작가님 등등 해서 이제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도 사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혁신과 혁신을 계속 거듭하면서 이게 당에 있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공당이라는 게 공천권이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그 지역위원회 지방의회, 그 다음에 구청장 이런 거 다 책임졌었거든요 예전에. 그 다음에 또 대의원들도 또 모집도 너는 안 돼. 제가요 어디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저는 대의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어요. 파가 다르다고. 그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 민주당이. 근데 지금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서 당의 권력도 내려놨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당내에 개파나 이런 걸 내려놓은 건 둘째치고 선배들이 스스로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선순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젠더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청년 녹색부터 전체가. 이거는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당이 없었어. 이게 바로 미래형 당이에요. 완전히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 이거를 정의당이 보고 배워야 돼. 사실은 저는 맞죠. 안타까워요. 저번에 정의당이 먼저 나갔어야 돼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성금주 의원이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데 입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질문하니까 정말 시스템 잘 돼 있더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그전 정당 나중에 한참 후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있었으니까 민주당 와 보니까 그 시스템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돼 있다. 맞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인 거야.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정치의 고수들은요,
내가 잘한 정치를 뭘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형님 항상 맞아요. 주장하는 거잖아. 시스템. 사람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그렇지. 더 디테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쵸. 속에 음.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그러면 시스템으로 돼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간단히 말해서 공천 룰 같은 것들을요. 계파를 없애는 게 뭔데? 왜 계파가 왜 생겼는데? DJ계, YS계는 그 사람들 밑에 줄 서면 공천 받는 거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실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 하부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아이디어까지 나왔었냐면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하겠다는 거야. 100%. 그렇지. 근데 어. 20% 그러니까 20대가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얼마고 30대가 얼마고 40대가 얼마고를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그 선거인단에 집어넣고 20대 비례대표 후보가 나와도 뽑힐 수 있게끔 그만큼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20대가 다 20대를 찍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20대가 20대를 찍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비율에 맞는 비례대표에 20대, 30대, 40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건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문성근 대표가 평생을 주장했던 것,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저비용 고효율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을 개편해야 된다. 이번에 아까 푸나님 얘기한 대로 바로 더해서 그럼 20대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20대는 공천 비용을 제로야. 민주당은 지금 30대는 50%만 내고 이런 식으로도 여기 혁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게 룰로 정착이 되면 막 당대표 바뀔 때마다 공천룰 수정을 할 수 있어. 좀 보완할 수 있는데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진짜로 옛날에 이해찬 대표 우리가 인터뷰를 해봤잖아. 이분의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진짜로 100년 전당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장기 집권 이거 표현하면 좀 뉘앙스가 좀 별로지. 그러니까 집권 연장 같은 개념을 한 30년 해야만 그나마 쌓여 있는 적폐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사실 이해찬 대표는 김진표 의원보다 한 서너 살 젊어요. 그렇죠. 한참 5살 젊어. 근데 본인은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술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당을 혁신해가고 인재영입하는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복인 게 지지율 사실 끌고 모으는 것 중에 70%는 문재인 대통령 덕이 있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왜 인재영입이 안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들어가서 낙선할 게 뻔한데 왜 들어가요? 정치 자기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차라리 내가 성향이 보수라 그러면 한 4년 굶고 말지. 낙선하는 당황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 정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더라만. 조국 장관 사태 때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이 그렇게 도와줄 때 자신들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때 어떤 여론조사인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1% 정도 차이 났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10% 이상을 좁히지를 못하고 지금은 더블 스코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체인데다가 심한 경우는 떨어지려고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인재가 들어오냔 말이에요. 아무리 황교안이 노력해봐야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좀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하면 가치 중심적 인물로 봐지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자유한국당 정치인이다 그러면 당위성 중심으로 봐지잖아. 이것도 시대적으로 후진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가치 중심으로 뭉치는 정치이고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인 거잖아.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이런 거. 근데 자유한국당을 보면 왠지 관료적이고 당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새로운 신인류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이게. 얘기하면 정당은 차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인재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한당에 입당해서 이번 지역구 공천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3년 뒤, 2년 뒤에 대선에서 우리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다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황교안이 보여주는 정치력으로는 차기 대선도 글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재 영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을 우리는 불임 정당이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안 쓴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당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그래서 자한당의 그 공천 그 인재 영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감동적인 인재 영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말에 제가 이제 반론이었던 거야, 이 글이. 음.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정당 또는 인물 중심의 정당 시스템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거는 사회에서는. 별로죠. 예, 네.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몇 프로는 지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당의 시스템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당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 데가 디테일하게 봐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 네임 밸류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한나라당으로 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0%를 극복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그릇이 문제이기 아니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저는 조금 이론이 있는데 음.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당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접목을 좀 저는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시키지 마시고요. 아, 예. 논쟁이 지금 붙어야 될 시간이라서 뜨겁게. 근데 그게 바로 안철수를 만든 거라고. 과거 총재식으로 자기가 쫙 나타나면 자기 지지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대선 후보 중심의 당이 만들어질 거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래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두고 정치 보세요. 고효율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전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고효율 정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내가 가서 맨날 삽질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피곤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프를 묻어버려야지. 어. 초반에 좀 힘들지. 뭔가 좀 고통이 있겠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정치라는 게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사람, 구성원,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기서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썼던데 파토스 뭐 로고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사학에서 에토스, 에틱스죠. 믿음, 신뢰라는 진중권이 한 부분이고요. 얘기죠. 진중권입니까? 그다음에 로고스는 논리고 파토스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 이게 아니라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가 받쳐주면 우선 새날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새날 우선 믿는 거야. 저 사람이래. 푸나님이 이렇게 뭐 팬들을 데리고 오든 누구를 뭐 인터뷰를 하든 뭔가 의미가 있겠지, 들어볼 만한 게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제는 민주당이 지금 토지 뭐 과열지구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까지 이렇게 감행을 하면서 그런데 옛날처럼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정당 내에서는 계파대로 그다음에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것들이 현재 극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토스가 갖춰지면 지금의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파토스가 지금 뿜뿜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 국면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꼼수들을 막아내는 묘수를 보면서 이 논리적 사고력 로고스도 역시 모든 걸 삼위일체 갖춘 정당이라는 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한당 같은 경우에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건데 우리는 KTX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이제 준비가 돼갖고 아니, 근데 있다. 자전거 타고 갈 때 뒤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자전거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출국시켜. 자,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앞서가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총선 출마 자격에 실거주 1주택자만 하자.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총선 기획단이 지금 황희두 씨 같은 분들이 속해 있는 총선 기획단이 내놓은 아니에요. 뭐 두 채가 있어도 되는데 실거주하는 걸로는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공천 어떤 그 의무로 만들게 하고 최대한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파는 시간도 좀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젠다로라도 걸리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왜 제가 우리 방송에 두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있잖아요.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가족들까지 저는 이거를 강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이 정치 조직인데 이거를 솔선수범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야 민주당 정치도 일가구 1주택만 갔는데 그럼 이 바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주택혁명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다주택자가 20몇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겠네.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정의당 아젠다거든요. 또 소름이다. 맞죠? 예, 정의당 아젠다인데 민주당이 이행을 해버려요. 왜? 누가 했죠? 젊은 놈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혁신과 혁신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조금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거라고 국민들한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내려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찬과 이인영이 이번에 우리 70년
현대의 역사상에서 5차 방정식을 풀어낸 게 최초였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시스템 바탕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제발 저는 이거라도 반드시 전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총선 끝나고 나서 이 공직사회 바람이 붑니다. 예, 저는 그러면 예. 새로운 주택 개념이 또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에요. 중요한 아젠다였던 게 맞아요. 최근에 그 참여연대 등의 이야기로 청와대 현직 참모이거나 참모했던 사람들 집값이 뭐 10억 올랐네 이런 뉴스가 잠깐 반짝한 게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제1야당으로 있지 않고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의 어떤 정당이 있는 상황이라면 출렁할 사안 중에 하나야 이게.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 다 가짜라고.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이씨 저 사람들 하지만 저 상황에 이거는 일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그걸 뭉개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주택 이상은 인간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집들은 안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실거주 1주택자를 공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아젠다를 띄우면 국민들 마음속에서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 내가 아니라 안 나오지. 현실로 민주당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민주 세력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이 실행력에 되게 감동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실행력에. 이건 하나의 저는 문화혁명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러니까 당이 이거를 네네. 솔선수범한다면. 그러니까 이 구호의 진정성 측면에서 방금 그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태우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을 때 3법까지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헌법재판소에 그 보수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을 받는데 그래서 올해 4월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개헌선을 넘어선다면 2018년에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노력을 했을 때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임제도 필요하지만. 맞아. 근데 다시 이제 새로운 입법부가 생기면 우리는 개헌해야 합니다. 맞아요. 개헌하면서 대통령 주임제 가고 뭐 경제민주화 가면서 토지 공개념도 거기에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얼쏘. 그래야 그 밑에 하위법을 그 정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136%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토지 그 주택을 이중으로 소유한 그러면은 36%는 자기 주택 이외에 나머지 잉여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걸 인구 전체로 따졌을 때 136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따지면 36이 곱하기 나머지 3을 더하면 그렇지. 100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36%가 그 자기 등기돼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은 재산 있는 사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60%라 하면 거의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주택 2채 내지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로부터 그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주택 비용으로. 이런 건 헌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얼쏘. 그 알게 모르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호를 뭐라고 지어줬어요. 개헌이라고. 그 실제로 우리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런 구호는 의미가 없어요. 언제 어디까지가 압승인데. 개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전에 뭐네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2당 한석 차이로 2당 됐던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어차피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 세력이 과반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과반은 이미 4+1 협의체가 보여줬어. 과반의 이력.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총 300석 중에 200석을 넘기는 건 민주당 혼자는 불가능해요.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다음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국회가. 그런 면에서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200석 확보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지긋지긋했던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한 3년 정도의 그 87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한 토지 공개념 더 강화시키고 개헌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건 사실은 개헌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지금 87년 헌법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몸에 안 맞는 걸 입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수선해서 입을 수는 있어. 공개념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제 몇 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 나온 적도 있고 아니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23조 1, 2, 3항에 대한 얘기인데 1항에서는 먼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자고 해요. 그거 인정한다고. 그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이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가자고 합니다. 근데 3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균형을 맞추자고 하거든요. 균형을 맞추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사익과 그다음에 토지의 국토의 어떤 이제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공익 사이에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이익 형량의 산물이에요. 이 이익 형량의 산물을 일정한 질서를 만든 게 법리고 판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라는 것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토지를 같이 공개념에 따라 사용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런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헌을 하고 우리 몸에 맞는 이 개헌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화 시키고 못을 박아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딴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개헌의 필요성은 헌법 네. 내 명문화, 그치, 경제민주화, 명문화 토지 지금- 공개념 정도는 최소한. 지금 일희일비할 게 없는 게요. 우리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을 거치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완전 무너지는 건 아니었구나. 검찰 난을 진압하면서. 진압하면서. 근데요. 아, 홍준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음. 자기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거를 자기가 20 몇 %대를 올려놨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 지금도 해. 공석이 가면. 근데 그게 웃긴 게요. 홍준표가 지방선거 때 얻었던 득표율이나 그러니까 대선 때 득표율이나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나 지금 지지율이나 똑같아.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언론들한테 현혹을 당하는데 두 가지는 절대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야.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고 막 비례 자유한국당 되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약진할 것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원칙적으로 인물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러니까 지방토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지금 쇄신이라는 이미지에서 중진은 잘라내고 싶어 하겠지만 일반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있잖아요. 유명한 오래된 정치인들이 더 먹혀요. 그러니까 쇄신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3선, 4선이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 신인을 내려보내면 민주당의 후보랑 차별화가 사실 안 돼요. 오히려 그때 유리합니다. 선거 전략은 그렇게 짜는 거야. 수도권은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영입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굳이 정치 신인이라고 해봐야 당직자 출신, 보좌관 출신 정도만 그 당에서 출마를 해.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출마를 더 하는 게 더 찍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생판 모르는 정당 출신 또 다른 신인 후보 찍어주고 싶어요? 대개 사람들 아는 사람 찍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쇄신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도권에서는 쇄신을 해야 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인지도가 중요해. 근데 그거 아마 못 맞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다고 보고 이거를 홍교안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지금이나 더블 스코어가 난다는 건 1대1 대결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꾸 언론들이나 이런 선동에 속아넘지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굉장히 거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 더하면 뭐냐면 대선하고요 지방선거하고 달라요. 총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60% 지지율이 나온다고 해서 자한당이 일소할 거라고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35만 정도 되잖아요, 유권자가. 그 다음에 35만 정도에서 이제 2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2로 나누면 보통 한 5만 표에서 6만 표 사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5가 뭐죠? 5만 명. 한 지역구당? 13만에서부터 28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내가 2로 나눈다고. 35만에 이제 두 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5만 정도가 이제 판가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 말고 진짜 이제 수를 세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중에 2만 5천은 우리야. 무조건 우리 찍을 거야. 나머지 우리의 대상은 2만 5천이잖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권 PD가 얘기했잖아. 지역은 진짜 실력대로 먹는 거야. 많이 지역에서 긴 놈. 그다음에 자기 집안이 지역에 많이 그 기여한 놈. 이런 놈들이 되거든요. 이걸 까기 위해서는요. 진짜 미친 듯이 그 지역에 타겟 삼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설득하고 아는 사람처럼 서로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1대1 수색이 안 하면
바람으로 가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무슨 컨텐츠로 바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바람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나는 지금 야당 심판론에 대한 보수 야당 심판론에 대한 그 흐름을 보고 느끼는 게 심지어는 지역구 선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람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적폐성이랄까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어떤 수구성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원정권 씨나 최영 뭐 교수 이런 사람들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언론의 보도를 타기 시작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들을 최소 웬만한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컨텐츠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무슨 뭐 김대중 바람, 김영삼 바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런 1인이 선거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미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 거라고. 영입한 사람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꼭 보도한 사람들이 있잖아. 자유한국당은 왜? 박찬주? 뭐 이렇게 떠올리고 있잖아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동의하는데 음.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시민의 눈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경북 의성이나 전라도 장성 가가지고 이 바람 먹히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울경이나 경북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경북 출신이야. 근데 우리 쪽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하나하나씩 체크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성향을.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후보한테 전화번호를 주는 행위. 이게 바로 그 바람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한번 만나시죠.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울경이나 또는 경북 지역에서 유력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투맨 인정. 예, 예. 그거는 그 얘기였어요. 최고의 제가. 최고. 예, 예. 그래서 직접 후보가 통화 하면 그럼요. 거리감이 달라졌다. 네. 악수한 그놈이 말도 그런 건데. 밉든 안 밉든 전화번호를 넘겨주는 이런 운동부터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건 전 제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끼어들 게 없기 마무리합시다.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게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부끄러운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 한다는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주의해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잘 가치 판단이 안 되다가도 친구들이 대부분 다 뭐 정의당 가입한다든지 민주당 당원 된다든지 하면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자랑할 수 없는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동조 이론. 지금 그 영입된 인사들이 안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영입되신 분들이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세고 지지율이 한 20% 미만이었다고 하면 안 들어왔을 거라고 봐.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확장성 없는 정당은 지금 여러분들이 리얼미터 맥시멈 30%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난 자유한국당이 싫다. 민주당이 좋다. 정의당이 좋다를 외치시고 다니면 그게 선거운동이 된다고 봐. 그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재밌어 죽겠대. 그럼 뭐해? 뭐 저 좋아요도 안 찍을 거잖아, 지금. 구독도 안 눌러주고.